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캐슬 시즌 1인 캐슬 난공불락 스토리 설명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5월 13일 날짜로 후기가 올라왔어요. 이제 후기를 보니까 그래도 좋은 점은 차기작이 있다라는 점. 캐슬 본편에서 다 못 푼 떡밥들이 있어요. 호텔 캐슬이랑 손가락 같은 그런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다음 작품에서 풀어주신다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캐슬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후기에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정주행하려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뒤늦게 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캐슬 1부, 캐슬 난공불락 스토리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캐슬 세계관 설명회 내용 살짝 복습해볼까요? 캐슬에는 7개의 기둥이 있다. 캐슬 홀딩스, 그리고 호텔 캐슬, 하성그룹, 또 선진무역, 모리투자신탁, 그리고 골드 뭐지? 골드 캐피탈인가? 어쨌든 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진기획, 이렇게 7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카르텔이 바로 캐슬이다. 또 주인공은 김신이라고 했죠. 캐슬에 의해서 형사였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복수의 칼날을 품고 러시아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강민성이라고 하는 조력자를 만나서 훈련을 받고 이스크라라는 킬러 집단에 들어가서 아무루 티그로라는 킬러 네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킬러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캐슬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캐슬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세계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한 채로 1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신이 이제 이스크라에서의 킬러 생활을 청산하고 킬러를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어디로 돌아오냐? 회암시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옵니다. 이 회암시가 어떤 곳이냐면요, 가상의 도시죠.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도시인데 약간 범죄 도시 느낌? 그러니까 깡패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예요. 그게 회암시입니다. 이 캐슬 세계관에 사실 경찰도 있거든요. 경찰도 있고 정부도 있는데 굉장히 활약이 미비합니다. 물론 이러한 만화나 웹툰들에서는 다 그런 경찰 세력들이 거의 없긴 하죠. 없다시피 하고 거의 하는 일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캐슬도 마찬가지로 경찰들의 힘이 막 그렇게 세진 않아요. 물론 아예 경찰들의 역할이 없고 등장조차 안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찰들이 굉장히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회암시는 특별히 더 깡패들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시이다. 그런데 왜 굳이 회암시로 갔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김신을 도와줬던 조력자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강민성이 회암시에 가면 너가 복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고 그곳에 꽤나 괜찮은 녀석들이 있으니 걔네들과 세력을 이루면 캐슬의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었어요. 그래서 김신이 회암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김신을 도와줬던 강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슬의 손에 죽게 됩니다. 강민성도 굉장한 강자였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이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주입식 교육처럼 주입되는 강자, 그리고 그런 캐릭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민성이 얼마나 센지 묘사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묘사가 됐냐? 이 강민성과 강민성 휘하의 불휘라고 하는 암살단? 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세력이 있는데 걔네들을 제압하기 위해 캐슬이 팀을 꾸려서 보내는데 그 팀이 10강으로 이루어진 팀이야. 물론 그 밑에 짜바리들도 있겠지만 10강으로 이루어진 팀을 조직해서 강민성을 제압하려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10강이 누구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캐슬 내에서 가장 강한 10명인데 그 10명 중에 상당수, 그리고 그 10명까지 미치진 못하지만 굉장히 센 녀석들로 팀을 꾸려서, 그리고 세계관 최강자라고 했었던 백도찬이 직접 그 팀을 꾸려서 강민성을 잡으러 갔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강민성이 죽게 된다. 그 정도로 강민성은 굉장히 센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도찬도 인정할 정도로 센 녀석이 강민성인데 그 강민성이 죽었다, 캐슬의 손에. 그래서 사실 김신 입장에서는 아빠도 캐슬한테 죽고 스승도 캐슬한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나겠죠? 더욱더 복수의 칼날을 더 시퍼렇게 갈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회암시로 오게 된다. 근데 이 김신이 이제 회암시로 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동료를 회암시로 보냈었어요. 좀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또 정보도 좀 얻고 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동료를 파견했었는데 그 동료가 누구냐? 서진태라고 하는 친구예요. 서진태. 서진태는 김신의 동료이면서 김신의 오른팔, 김신의 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약간 껄렁껄렁대는 스타일? 만화마다 그런 스타일 한 명씩 있잖아요. 되게 껄렁껄렁대는 스타일. 그리고 유쾌한 농담하고, 그리고 이 캐슬이 자칫하면 너무 다크한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친구가 바로 서진태라는 친구인데, 서진태도 굉장히 셉니다. 이 서진태도 이스크라 출신이에요. 이스크라의 계파가 3개라고 했죠. 김신이 있었던 뜨거운 피, 그리고 새로 이루어져 있는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파충류로 이루어져 있는 차가운 눈, 이렇게 3개의 계파가 있는데 여기서 서진태는 김신이 속해 있는 뜨거운 피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서진태의 킬러 네임 역시도 샌데 뭐냐? 사로카, 까치입니다. 까치. 근데 김신이 호랑이잖아요. 암으로 티그로. 그리고 서진태는 까치. 그러니까 한국에 호랑이랑 까치가 같이 등장하는 그러한 옛날 그림도 있잖아요.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호랑이랑 까치랑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김신과 서진태도 한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크라에 있는 같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알던 사이고, 또 김신이 옛날에 서진태를 구해줬기 때문에 서진태는 김신에게 항상 내가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진태는 김신을 도와서 한국으로 같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태의 주 무기는 칼이에요. 칼. 이런 웹툰이나 만화들에 항상 주 무기가 나오잖아요. 이 캐슬은 거의 다 주먹이지만 칼을 쓰는 녀석들도 있고 총을 잘 쓰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막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끼를 쓰는 애들, 뭐 어떤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철퇴 같은 거 쓰는 애들도 있고, 뭐 너클 끼고 싸우는 애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서진태의 주 무기는 칼이다. 그럼 김신은 뭘 주로 쓰냐? 김신은 다 잘 써요. 총도 잘 쏘고 주먹도 잘 쓰고 칼도 잘 써. 특별히 칼을 좀 더 잘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김신은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올라운더고 서진태는 특별히 칼을 잘 쓰는 캐릭터다. 그래서 그렇게 김신이 회암시로 들어오고 서진태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누굴 만나냐? 피유진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피유진. 이 피유진은 강민성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강민성한테 어렸을 때 걷어져서 나름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기도 하지만 피유진 마음속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강민성이 결국 나를 끝까지 케어하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김신 그리고 서진태도 강민성한테 배웠거든요. 김신이랑 서진태가 등장하니까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야, 나 대신 저렇게 더 잘 싸운 애들을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김신이랑 서진태를 굉장히 경계하고 막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처음부터 싸우려고 그러고 저리 꺼지라 그러고 니네들 하는 일 관심 없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피우진이 처음 등장을 하고, 김신은 그런 피우진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려고 하는 거야. 마치 원피스에서 루피가 조로 영입하고 나미 영입하고 상디 영입하고 우섭 영입하고 하는 것처럼 김신도 캐슬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고 그에 맞는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피우진을 영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피우진이랑 만나고 나서 이번엔 누굴 만나냐? 아까 회암시가 깡패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회암시에서 가장 먹어줬던 깡패들은 누구냐? 부진파라고 하는 깡패들이에요. 부진파. 근데 왜 부진파인지 모르겠어. 원래 그 부진파의 짱이 차일국이거든요. 이름 따서 하려면 일국파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진파예요. 차일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꽤나 센 사람인데 캐슬한테 죽어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부진파를 임시로 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차일국의 딸인 차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수민을 이제 김신이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 부진파를 대체해서 이 회암시를 주름잡고 있는 세력은 누구냐? 윤덕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깡패예요. 이 윤덕수는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전국구급 주먹이다 라고 묘사가 돼요. 전국구급. 그러니까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애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주먹으로 유명한 녀석이다. 이 윤덕수가 지금은 회암시를 먹고 있다. 근데 완전히 먹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부진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먹진 못했지만 어쨌든 윤덕수가 회암시를 거의 손에 움켜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윤덕수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 하성그룹의 김재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김재훈이 누구였죠? 김신의 동창이고 김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어요. 그 사건의 근본 원인이기도 했어요. 이 김재훈이 사실 이 전체 스토리의 첫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김재훈과 윤덕수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윤덕수 밑에는 누가 있었냐? 김대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김대건. 이 녀석은 누구냐? 피유진, 차수민과 친구야. 그래서 피유진, 차수민, 김대건 3명이서 친구였는데 모종의 이유로 윤덕수 쪽에 붙게 됩니다. 김대건이. 이 이유는 뭐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그들 셋 관계에서는 중요한 이유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김대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억지로 윤덕수 쪽에 붙어있는 느낌이야. 근데 이 윤덕수 쪽에 붙어있다가 김대건이 김신이랑 만나게 되면서 마음을 바꿔서 윤덕수 쪽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신 그리고 피우진, 또 부진파, 차수민 얘네들이랑 붙게 되면서 윤덕수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윤덕수가 전국구급 주먹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센 녀석이에요, 사실. 엄청 센 녀석이라서 피우진도 윤덕수를 뭐 어떻게 못했어. 그걸 김대건도 못해서 윤덕수 쪽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부진파 잔당도 이 윤덕수 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항상 쩔쩔 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윤덕수를 김신이 원컴을 내버립니다. 그냥 그 정도로 격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보고 나머지 애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진짜 몇 년 동안 벼르고만 있었던, 그리고 마음만 먹었지 어떻게 하질 못했던 저 윤덕수 전국구급 주먹을 외국에서 갑자기 들어온 김신이라는 애가 원콤을 내버렸다고? 김신은 얼마나 센 거야? 라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우진도 사실 처음에는 막 김신한테 막 깝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윤덕수를 원콤 내는 걸 보고 김신한테 이제는 안 깝치게 됩니다. 김대건도 맨 처음 김신이랑 만났을 때는 깔보고 되게 막 뭐라 해야 되냐, 야 너 내가 제대로 하면 너는 끝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근데 김신의 실력을 알게 되자 이제 김대건은 김신한테 존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보스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존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왔던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윤덕수 패거리랑 이제 회암시, 김신, 서진태, 피우진, 부진파 애들, 김대건 얘네들이랑 싸울 때 김신이 명대사를 날려요. 서진태한테. 무슨 명대사냐? 같이 해볼까요? 반으로 줄여 라고 말합니다. 반으로 줄여. 무슨 뜻이에요? 서진태가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진태를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서진태가 칼춤을 춥니다. 그냥 막 거의 원숭이 마냥 슝슝슝 돌아다니면서 칼로 막 쓸고 있어요. 칼 막 쓸면서 반으로 줄이는 모습이 윤덕수 패거리와의 싸움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회암시를 주름 잡고 있던 윤덕수 패거리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김신 패거리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웹툰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결국 김신 애들도 그렇고 부진파 애들도 그렇고 약간 억울해 보이는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얘네들도 깡패라는 점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회암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거이긴 해. 윤덕수도 깡패고 부진파도 깡패고 김대건도 사실 깡패고 피우진, 김신 얘네들 다 뭐 건달의 뭐 킬러의 범죄자 애들이거든요. 사실 회암시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김신의 첫 번째 목적인 회암시를 탈환하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사실 이 캐슬은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김신 혼자서는 어떻게 맞짱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신은 두 번째 목표, 캐슬에 대항할 수 있는 나의 세력을 만들어야겠다. 밀짚모자 해적단을 만드는 것처럼 나의 세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같이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서진태는 원래 같이 있었고 피우진, 김대건, 부진파 애들이 지금 함께 있게 되는데 이 회암시에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으니 어떤 세력이냐? 남구 희망 청년회라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청년회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인상만 험상궂지 깡패는 아니야. 오히려 되게 건실한 청년들, 덩치만 크고 얼굴만 깡패처럼 생겼지 실제로는 착한 청년들이 바로 남구 희망 청년회인데, 이 희망 청년회의 리더는 누구냐? 이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슬. 외자예요. 이슬인데 이슬은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남자입니다. 꽤나 험삼궂게 생긴 남자예요. 덩치 좋고. 근데 이름이 이슬이야. 근데 이슬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막 고아원을 운영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이슬을 캐슬과 싸우기 위해서 이 악의 구렁텅이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김신이. 그러니까 김신 입장에서는 든든하지만 사실 이슬이랑 청년회 입장에서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일이 된 거죠. 뭐 마음 접고 산 것도 아니야. 원래 착한 애야, 이슬은. 원래 착한 녀석인데 김신에게 매료당해서, 그리고 그 김신의 실력을 또 보게 되면서 아, 캐슬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암시는 온전히 김신의 세력이 되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회암시를 먹고 윤덕수를 제꼈잖아. 근데 윤덕수랑 연결되어 있던 애가 누구였다? 김재훈이었다.
근데 윤덕수가 김재훈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갖고 있는 비밀 USB가 있었거든요. 비밀 장부나 막 이런 것들 담겨있는 USB였겠죠? 그거를 이제 김신이 얻게 되면서 김재훈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김재훈, 나 김신인데 기억하지? 나 지금 USB 갖고 있거든? 이거 너 내가 폭로한다? 어떻게 할래?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해. 너네 그냥 회암시에서 손 떼. 우리가 당분간 이 회암시 접수하겠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김재훈이 어떻게 하냐? 화가 나가지고 청소부를 김신한테 보내요. 근데 이 청소부가 뭐냐? 실제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별명이 청소부야. 모든 조직에는 더러운 구석이 있잖아요. 그 더러운 구석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부라고 불리는 건데 암살자예요, 암살자. 이 암살자의 이름은 바로 신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부 신태진. 하성그룹 소속이겠죠? 이 신태진을 김신의 목을 따라고 김재훈이 회암시로 보냅니다. 그때 김신은 이걸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 왜냐? 김신은 아무로티그로니까, 엄친아니까,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는 엄친아인 김신은 이것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 어떤 암살자를 나한테 보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 김신은 그날 바로 김재훈이 있는 하성그룹 회사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부는 어때? 신태진은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김신은 김재훈을 공격하러 이미 가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성그룹 회사에서 김신이 김재훈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데 이때 하필 이 하성그룹에 누가 와 있었냐? 누가 파견 와 있었냐? 선진그룹의 이사인 10강의 강자 남궁혁 이사가 하성그룹에 파견 와 있었어요. 이 김재훈을 잠깐 도와주러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강이니까 캐슬에서 최소 10번째로 센 녀석인 거야. 엄청 센 사람인데 이 남궁혁이랑 피우진, 김대건이랑 2대1 매치를 하는데도 남궁혁이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고 김대건, 피우진을 제압합니다. 그 정도로 센 녀석인 거야. 그런데 이 남궁혁 엄청 센 녀석이잖아. 김신이 김재훈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시간 싸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얼른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않고 김재훈이 있는 대로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 남궁혁이 길을 막고 있는데 김신이 싹 하면서 남궁혁을 피해서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궁혁도 깜짝 놀라. 아니, 나를 감히 피해? 그래, 첫 번째는 날 피할 수 있어. 두 번째도 하나 보자. 두 번째도 김신이 팍팍 해서 피해버려. 남궁혁은 긴장하게 되고 김신이 10강급의 강자도 농락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김신이 바로 김재훈이 있는 사무실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무실에서 사실 김재훈은 전투원이 아니에요. 그냥 돈만 많은 좀 찌질한 녀석인데 바로 김재훈을 제압해버리죠. 제압하는데 어떻게 제압하냐면은 김재훈을 몸을 묶은 다음에 하성그룹 그 회사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빌딩인데 엄청 높은 곳에서 창문을 깨고 그 몸을 묶은 김재훈을 번지점프를 시켜버립니다. 추락시키진 않아. 끈에 묶은 채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필 김재훈은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김신이 나를 잡으러 온 것도 무서운데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높은 곳에서 줄에 묶여서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김재훈은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거품 물고 오줌 지리고 똥 지리고 막 김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벌벌 떠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성그룹을 쳐들어가서 김재훈을 제끼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훈이 한번 털렸잖아요. 하성그룹이 털렸단 말이야. 물론 김재훈을 노린 거지만 하성그룹 내에선 어때요? 아니, 감히 캐슬 기둥의 하나인 하성그룹을 회암시 짜바리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을 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김재훈의 배다른 형 김태훈 회장이 청소부 신태진을 다시 김신한테 보냅니다. 야, 다시 가서 김신 정확하게 청소하고 와 라고 청소 임무를 맡기는데 이번에도 청소 임무에 실패한다. 김신은 또 이걸 예상했어. 그래서 청소부가 왔을 때 숨어 있다가 하면서 진심 펀치 몇 번 빠박 해서 신태진을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 신태진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이 사람도 호감캐거든요, 호감캐. 신태진은 사실 독실한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당 가서 기도를 해. 그리고 기도하고 거액의 돈을 쇼핑백에 담아서 몰래 헌금을 하고 갑니다. 근데 신태진의 소망은 뭐였냐? 사실 신태진은 내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항상 이러한 나는 죽어 마땅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김신이랑 싸울 때도 물론 실력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 이 정도 실력자라면 내 목을 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엔 죽음을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까지 취하는 녀석이 바로 신태진이에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정도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음속으로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죽기는 싫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 하성그룹에서 사표 쓰고 나올 생각까지는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태진은 그러한 녀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김신이 신태진을 제압을 하고 정보를 빼냅니다. 신태진은 이미 어떻게 보면 2번이나 임무에 실패한 거예요. 이대로 하성그룹에 돌아가봤자 당신은 그냥 처리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신태진은 사실 죽는 게 꿈인데 하성그룹에 돌아가서 내가 뒤처리 당하는 것은 또 두려워해.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죽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죽으려고 하진 않아. 더 쉽게 죽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택하지 않아요. 기를 쓰고 쉽게 죽는 방법은 택하지 않아. 무조건 싸우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나 봐. 어쨌든 그렇게 신태진을 김신이 회유합니다. 너 지금 가봤자 뭐 임무 실패했는데 너를 가만두겠냐. 차라리 우리한테 그냥 좀 붙어서 정보를 좀 줘라. 그럼 우리가 너 좀 지켜주고 나중에 너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신태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김신에게 의탁하게 돼요. 이때 김신이 무슨 정보를 알게 되느냐, 10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몰랐어. 신태진이나 신태진보다 싸움 잘하는 녀석들이 최소 10명은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이제 김신이 새로 판을 짜게 되겠죠. 아무르티그로잖아요. 막 계획을 엄청 잘 짠단 말이야. 모든 걸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강에 맞게 다시 계획을 짜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김신이 갖고 있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냐? 사실 이렇게 지금 회암시에서 김신이 날뛰고 있는 거 언제든지 캐슬이 와서 막 제압할 수 있단 말이야. 언제든지 김신이랑 이 회암시를 제압하러 대규모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는지를 김신은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강민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그 정보가 뭐냐? 캐슬의 수장인 최민욱의 목적이에요. 그 정보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캐슬 내에서 VIP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어. 근데 이 VIP가 누구냐? 사실 대통령 후보인 거예요. 이 대통령 후보가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캐슬은 완벽하게 음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두움 속에서 이 캐슬의 존재를 숨기고 최민욱은 이 거대한 카르텔의 완벽한 수장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민욱의 목표인데 지금 대선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이 6개월 동안 최민욱이 단속을 합니다. 집안 단속을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대선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이 7개의 기둥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사고 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한국 내에서 이 6개월 동안 총을 쏜다. 주먹질은 그러려니 해. 칼질도 그러려니 할게. 대신 총을 쏜다. 당장 우리 캐슬 홀딩스의 최강 전력인 캐슬 경호대가 여러분들을 제압하러 갈 겁니다. 라고 반협박을 하면서 단도리를 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에 해방을 놓는 녀석이 있다면 나는 그냥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단도리를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캐슬의 7기둥은 자신들의 목적도 이루는 동시에 최민욱 회장의 눈치도 보면서 그렇게 대규모 공세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조용히 6개월 동안은 지나가야 하는 입장인 거야. 이거를 김신이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6개월 동안 우리 세력을 더 늘려야겠다. 회암시로는 안 된다. 왜냐? 10강급의 전력 몇 명만 회암시로 오더라도 지금 당장 김신이랑 서진태 정도 외에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걔네들이랑 붙을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세력을 더 늘려서 캐슬의 한 축과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성그룹의 김태훈한테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김태훈 회장님, 저는 소인배이기 때문에 회암시 먹은 걸로 만족합니다. 하성그룹에 다달이 얼마씩 내면서 있을 테니 회암시에서 조용히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하성그룹 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는 신태진은 제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김태훈 회장님이 마음 먹고 이 회암시로 오신다면 도무지 당해낼 수 없어요. 그걸 잘 알고 있으니 회암시에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고 하성그룹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김신이 뭘 하느냐? 캐슬에 대항하기 위한 다른 세력들을 모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부산을 갑니다. 부산. 그리고 이제 서진태나 뭐 이슬 이런 애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야 우리랑 같이 한 팀이 될 녀석들을 모아보자 라고 하면서 세력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캐슬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녀석들 혹은 캐슬에게 피해를 받은 녀석들이 있다면 그 녀석들을 규합해서 우리의 세력을 만들자라는 임무를 주고 이슬이나 뭐 서진태 이 녀석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김신이 부산에 직접 가는데 부산에 왜 가냐? 부산에는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불휘라고 하는 집단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불휘는 어떤 집단이냐면요. 동아시아 최강의 암살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센 녀석들인 거야. 그 녀석들이 일단 강민성이랑 같이 하면서 한번 캐슬에 의해 사냥을 당했잖아요. 그거에서 살아남은 녀석들이 부산에 살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부산에 간 거야. 같이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하려고. 근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불휘라는 사람들이 다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누군가는 눈도 뽑히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불휘는 캐슬이랑 싸우고 나서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재기하지 못하게 뒤처리를 당한 거죠. 이 캐슬도 다시는 캐슬에 대항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김신이 불휘는 끝났구나. 불휘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또 하나의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부산에 완전 어린 20대 초반의 애들 무리가 있어요. 그 애들 무리의 리더가 누구냐? 표영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이 표영은 불휘에서도 가장 셌던 표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능력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피파2 할 때 대표적인 유망주들이 있었거든요. 월콧 이런 사람들. 그런 녀석이 바로 표영인 거예요. 표영은 굉장히 발을 잘 씁니다. 그리고 이런 싸우는 만화에 한 명씩은 꼭 있는 것처럼 카피 능력이 있어. 자신이 봤던 거를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녀석이 바로 표영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어. 김신을 비롯한 주인공들도 사실 설정상 20대 중반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죄다 30대, 40대처럼 생겼는데 사실 얘네도 20대야. 그러니까 표영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막 표영을 볼 때 에휴 저 어린 녀석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5, 6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한 TMI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결국 표영이 김신 쪽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강자와 김신이 부딪히게 되는데 누구냐? 오도화라는 녀석이에요. 캐슬 10강 중에 한 명인 오도화, 모리투자 신탁의 일원입니다. 도끼를 주 무기로 쓰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오도화는 엄청 센데 별명이 뭐냐? 관서의 1인 100살, 살아있는 고쿠도 전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에 백도찬이 있다면 동쪽에는 오도화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전성기에는 엄청나게 센 녀석인데 이 오도화가 사실은 불휘를 다 아작낸 녀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표영의 아버지인 표성도 죽인 사람이기도 해. 그 과정에서 불휘도 다 불구를 만들어버렸어요. 어쨌든 오도화는 엄청 세다. 그리고 엄청 잔인한 녀석이야. 근데 잔인하면서 부하를 아끼기도 해.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부하한테 막 되게 친근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은근히 챙겨주기도 하고. 근데 막상 싸움이 일어날 때는 부하한테 대신 막 도끼 맞으라 그래. 대신 칼 맞고 야 너 이거 팔 한쪽 포기 못해가지고 이걸 못 잡아나?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인물이죠. 부하를 아끼면서 사실 안 아껴. 부하를 아낀다고 말하지만 싸움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다. 근데 싸움이 끝나면 부하를 아껴요. 그래서 오도화 밑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용돈도 지어주고 하는데 막상 싸움이 일어나면 오도화가 이길 수 있게 몸을 바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오도화의 부하다. 어쨌든 이 오도화랑 김신이 잠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신이 10강급의 강자랑 붙는 첫 장면인 거야. 근데 김신이 평가하기로 이 오도화는 처음 한국에서 만난 전력을 다해야 할 정도로 싸워야 하는 강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김신 편에 표영이 붙게 되고 동시에 충청도에서는 이슬이 구일화라는 녀석을 영입해오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서진태가 여민수라는 녀석을 영입해옵니다. 전국적으로 세력을 모으게 되게 됐다. 근데 이때 사실 캐슬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집단인 것 같지만 캐슬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 있냐? 일단 하성그룹은요. 아빠 김용성이랑 아들 김태훈 회장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하성그룹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해. 그리고 선진무역의 백도찬, 그 세계관 최강자의 백도찬은 옛날에 강민성을 사냥할 때 선진무역의 희생이 제일 컸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계속 세력을 모읍니다. 막 킬러단을 만들어. 심지어 옛날에 본인이 몸담았던 이스크라에서 킬러를 대놓고 막 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세력을 계속 불리고 있어. 세력을 불린다는 건 뭐냐?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넘버원이 되겠다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진무역이 넘버원이 되겠다. 그리고 모리와 골드도 둘이 몰래 뒤에서 연합을 해. 막 결탁해서 어떤 뜻을 품고 있냐? 자, 우리가 대선 전에 하성그룹이랑 선진무역 정도는 제껴버리고 최민욱 회장을 압박하면서 더 큰 이득을 가져오자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검은 속내를 갖고 있는 거야. 하성그룹은 하성그룹 나름대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선진무역도 뒤쪽으로 세력을 계속 모으고 있고 모리와 골드도 결탁해가지고 통솔치려고 하는 그러한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캐슬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 캐슬에 있는 선진무역이든 하성그룹이든 캐슬홀딩스든 얘네들이 나름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이고 회사들인데 깡패들이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점은 듭니다.
특히 선진무역. 하성그룹은 그래도 일반 회사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선진만 해도 선진의 사장 백도찬부터 시작해서 이사, 부장들 다 깡패들이야. 덩어리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정말 이 무역 일을 잘 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하고 있대요. 잘 하고 있으니까 돈도 버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캐슬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진행이 되냐? 아까 잠깐 나왔던 신태진 있잖아요. 청소부 신태진이 김신과 싸우면서 부상당했던 몸을 회복하면서 김대건을 가르쳐줘요. 김대건이 부탁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세지고 싶은데 올라운더로 세질 마음은 없다. 10강급의 강자랑 싸워서 이길 정도, 그러니까 10강 대항마 정도로 나를 키워달라.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엄청나게 세진다는 거야. 10강 대항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10강의 약점을 철저하게 노려서 10강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세지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건데 김대건이 말을 잘해서 신태진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신태진이 막 알려줘요. 칼 쓰는 애들 상대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10강급의 초고수들은 어떤 심리전을 쓰는지 막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피우지는 김신을 보면서 한번 충격받았잖아요. 아, 내가 꺾을 수 있는 급인 줄 알았는데 어나더 레벨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김신이 훈련받았던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킬러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회복된 신태진이 해외 도피를 하러 떠나게 되는데 동남아를 가게 돼요. 근데 그 동남아에서 누굴 만나냐? 운도 없지. 백도찬의 왼팔인 바리스타를 만납니다. 실제로 커피 내리는 녀석은 아니에요. 별명이 바리스타야.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바리스타라고 불리는 백도찬의 왼팔을 만났는데, 이 바리스타는 남궁혁이랑 일단 어릴 때부터 친구이고요. 동남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선진무역의 마약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또 굉장히 얘도 쾌활한 성격이면서 잔인한 녀석인데, 사실 신태진이랑 바리스타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안 좋은데 이 신태진이랑 바리스타가 싸우게 되는데, 이 장면이 이 캐슬 1부에서 시즌 1에서 굉장히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누가 이길까요? 신태진 대 바리스타. 신태진이 각성하면서 바리스타를 꺾을 뻔하지만 바리스타가 신태진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원래도 바리스타가 조금 실력적으로는 위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신태진이 마지막에 각성하면서 이 느낌은 그 누구라도 썰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신태진이 갖고 있던 고질병, 죄책감이 있었죠. 죄책감. 나는 항상 언제든지 목숨을 바쳐 죽을 준비가 돼 있어. 죽음은 나의 꿈이고 소망이야 라고 했던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이 신태진의 발목을 잡고 결국 바리스타한테 죽게 된다. 사실 신태진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둘이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신태진도 바리스타한테 부상을 입힙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발등에 총을 쐈고 손에도 칼로 부상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전투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되고, 바리스타는 약간 체력이 한 50% 정도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근데 이 바리스타가 신태진이랑 싸운 이후에 회암시로 오게 돼요. 한국으로 오게 되죠. 여기서 누굴 만나냐? 김대건이랑 만나게 되고 김대건이랑도 싸우게 됩니다. 사실 김대건이 뭐 신태진이나 바리스타랑 싸울 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김대건에게 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바리스타가 부상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신태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 두 가지 이점으로 김대건이 겨우 바리스타를 이기게 됩니다. 바리스타가 갖고 있던 약점, 그 부상들을 이용하고 또 신태진이 알려줬던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서 바리스타를 이기는 그런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때? 김대건도 무사했을까? 만신창이란 말이야. 막 칼로 막 여기저기 베어져 있고 피를 엄청 흘리고 막 거의 뭐 딸피인 상황이에요. 그런 딸피인 상황에 김대건 앞에 누가 등장하느냐? 백도찬이 등장을 해요. 바리스타를 만나려고 약속 장소에 나오는 그 백도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도찬한테 원콤이 나게 된다. 여기서 백도찬이 굉장히 잔인하고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는 묘사가 나오는 게, 백도찬이 김신을 도발하거든요. 어떻게 도발하냐? 백도찬이 김신 앞으로 택배를 보내는데 택배 받는 사람 이름을 김대건이라고 해. 근데 김대건이 지금 이미 죽은 상태잖아요. 김대건이 죽었는데 어떤 택배를 보내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 박스 있죠? 그거를 보내요. 열어보니까 마치 조조에게 관우의 목이 배달됐던 것처럼 김대건의 목이 배달됩니다. 도발을 하는 거야. 어떻게 도발하느냐? 당신 동료의 죽음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언제 한번 만납시다. 라고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날 며칠 후에 여기서 만나자는 건 무슨 뜻이냐? 결판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패싸움 한번 합시다. 라고 도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의 머리를 가지고 김대건의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례식에서 전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세력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여민수, 구일화 이런 녀석들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캐슬의 악감정을 품고 있던 세력들을 장례식에 초청을 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의라고 하는 김신의 세력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김신, 이슬, 김대건은 이제 죽었죠. 그리고 피우진, 서진태 이런 녀석들이 백의에 있고, 전국 세력들도 합류를 하게 되는데, 순천의 여민수 아까 나왔죠. 그리고 포항의 도학수, 대구의 어광득 이런 사람들, 나름 전국구 주먹급, 아까 처음에 나왔던 윤덕수 정도 되는 급들이 이제 모여서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의도 숫자는 좀 되게 되는 거예요. 회암시만 있을 때는 좀 부족했는데, 이제 전국에서 막 10명, 20명 이런 정도씩 막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숫자도 꽤 돼서 선진무역이랑 맞짱 뜰 수 있는 정도의 최소 인원은 맞춰졌다. 그러니까 레이드 최소 조건이 맞춰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게임하면서 레이드 돌려고 하면은 입장 조건이 있잖아요. 레벨 조건, 인원 제한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캐슬과 본격적으로 맞짱 뜨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달성이 됐다. 백의가 되면서 달성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화성의 김태우는 원래 김신을 약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뭐 회암시 정도 차지한 거는 높이 사지만 뭐 큰 그릇은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아무르티그로라는 정체를 알게 돼. 그러니까 김신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김신이 들켰잖아요. 들켰는데 바로 입장을 바꿉니다. 태도를 바꿔서, 원래는 존댓말 했는데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야 알겠고 우리 동맹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백도찬 없애줄게. 어차피 너한테도 선진무역의 백도찬 눈에 가시웠잖아. 백도찬 내가 없애줄게. 대신 우리 동맹하자 라는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스크라도 껴서 우리 세 개의 세력이 한 팀이 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큰 계획을 말해주는데, 무슨 계획이냐, 선진무역만 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골드랑 모리까지 치워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김신이 그거를 말해줍니다. 김태훈이 깜짝 놀라요. 본인도 나름 엘리트거든요. 나름 머리 돌아간 녀석인데, 야, 이 김신은 엄청난 녀석이구나. 김신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잘 돌아가는 녀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신이랑 김태훈의 관계가 삼국지로 치면 제갈량이랑 주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유가 제갈량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질투하고 뒤로는 제갈량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김태훈도 똑같아. 그래서 김신은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김신의 계획에 동참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슬 1부 시즌 1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데, 선진 무역대 백의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요. 또 부산에 오도화가 있었잖아요. 모리 투자 신탁의 오도화가 부산에 와 있었잖아요. 부산에서의 모리와도 싸우게 되고, 또 골드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골드랑도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치업이 되냐, 선진무역이랑 싸우는 건 김신을 필두로 한 백의의 주요 전력이 선진을 맡겠다. 대신 이스크라에서 몇 명도 파견해서 같이 팀을 짜서 백의랑 이스크라 그리고 선진이 싸우게 되는 거고요. 부산에서는 효영 그리고 이스크라에서 파견된 또 몇 명, 그리고 모리 투자 신탁에 있었지만 모리 투자 신탁을 배신하게 되는 희대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팀을 짜서 오도화랑 싸우게 되는 거고, 골드는 하성이 좀 맡아라, 그리고 백의에서도 몇 명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서 총 3군데에서 동시에 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야. 이 판을 누가 짰다? 김신이 짰다. 거의 제갈량급인 김신이 짜게 되었다. 이 와중에 주유의 포지션인 김태우는 하성의 제일 실력자 류지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10강급에서도 상위 티어예요. 그러니까 엄청 센 류지학을 지금 하성이 맡은 곳은 어디야? 골드잖아요. 골드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선진무역이랑 싸우고 있는 백의에 보내. 왜 보내냐? 백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김태훈이 속으로는 김신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야. 백도찬이랑 김신이랑 붙으면 어쨌든 둘 중 한 명은 죽고 둘 중 한 명은 딸피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류지학을 이 딸피가 된 김신이나 백도찬 둘 중에 한 명을 막타를 치게 보내는 거예요. 약간 시간차를 둬서 그 싸움이 마무리될 쯤에 도착하게 해서 백도찬이 이겼든 김신이 이겼든 둘 중에 한 명은 딸피일 테니까 류지학이 막타를 쳐라 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류지학이 말을 안 들어요. 류지학이 말을 안 듣고 어떻게 가냐? 골드로 가요. 그래서 골드에서 골드의 10강급의 강자인 최달천이랑 싸우게 되고 최달천을 손쉽게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10강이어도 등급 차이가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류지학은 최달천보다는 위의 단계이다 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표영이 사실 오도화 밑으로 몰래 들어갔거든요. 정체를 숨기고. 내가 표성, 불휘의 표성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오도화 밑으로 있었다가 D-Day가 되자 오도화를 배신해서 이제 오도화 측을 공격하는데, 이때 서로 미리 입을 맞추어 놓은 히데라는 오도화의 측근도 오도화를 동시에 배신하면서 오도화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크라에서 파견 나온 녀석들도 함께 싸우면서 결국 오도화를 꺾게 됩니다. 이 오도화가 꺾이는 장면도 캐슬 시즌 1의 굉장히 명장면이에요. 칼 끝에 피어나는 꽃 오도화 지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레이션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입니다. 지금 어때요? 부산의 모리도 이겼고 서울에 있는 골드도 이겼어. 지금 마지막 매치업이 어디 남았죠? 선진 대 백이. 여기가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야. 왜냐면은 백이에는 김신이 있고 선진에는 백도찬이 있잖아. 세계관 최강자들이 매치업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선진대 백이 맞드는 그곳이란 말이죠. 이곳이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백이랑 이스크라 측 전력은 누가 있냐? 김신, 서진태, 피우진, 그리고 이슬을 비롯한 전국구 형님들, 그리고 이스크라에서 파견온 뜨거운 피 소속, 원래 김신이 이스크라에 있을 때 함께 팀이었던 매드베디, 크리사, 라텔, 이 녀석들이 합류해서 싸우게 되는 거고, 선진 측에는 누가 있느냐? 일단 백도찬, 남궁혁, 백도찬의 킬러단, 그리고 선진 무역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깡패들, 그리고 이스크라에서 빼왔던 킬러, 막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먼저는 크리사랑 남궁혁이 맞짱을 뜹니다. 근데 크리사가 약간 밀려요. 그리고 그 싸움을 이어받은, 바톤 터치에서 이어받은 피우진이 각성하면서 남궁혁을 어렵게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백도찬은 매드베디라는 녀석과 라텔이라는 녀석이 맡아서 백도찬을 마크하게 되는데, 나름 잘 마크해요. 매드베디도 꽤 센 녀석이거든요. 원래 김신이 이스크라 들어오기 전에는 뜨거운 피의 개파장이었어. 그러니까 꽤나 센 녀석인데, 매드베디도 백도찬이랑 나름 좋은 합을 보여주고, 라텔도 나름 좋은 합을 보여주지만, 사실 백도찬은 이때까지 여유가 넘쳐요. 땀도 안 흘려. 무표정으로 막 싸운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김신이 도착해서 드디어 김신이랑 백도찬이 싸우게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백도찬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백도찬이 완전히 센 건 아니고 근소 우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김신이 싸우는 도중에 각성하면서 백도찬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태진은 각성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바리스타를 못 이겼잖아요. 근데 김신은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 각성하고 백도찬을 이겨버립니다. 세계관 최강자가 김신에 의해서 리타이어 당하게 되고, 이제 김신이 새로운 최강자가 되었다. 부동의 1위 백도찬이 시즌 1에서 마무리되고 김신이 그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진, 모리, 골드가 하루아침에 동시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슬의 7기둥 중에 3개가 이탈되게 됐어요. 남은 기둥은 뭐가 있죠? 캐슬 홀딩스, 호텔 캐슬, 화성그룹, 화진기획, 이렇게 4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 남은 자리에 백의랑 이스크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캐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VIP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나름 조용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이랑 이스크라를 선진, 모리, 골드 대신에 받아줘요. 근데 저는 아직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김신이 백도찬이랑 싸우면서 딸피 상대가 됐단 말이에요. 왜 최민욱이 김신을 이때 처리를 안 했을까? 이게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렴풋이 짐작하기로는 여전히 김신을 그렇게까지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거나, 혹은 김신을 캐슬에 그냥 일원으로 받아주고 자기 관리하에 두면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뭐 시즌2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일종의 감정을 느끼고 김신을 약간 봐주면서 받아줬다거나, 이런 이유들 같은데, 사실 저한테 막 크게 와닿는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신이 부상당해 있을 때 그냥 경호대 보내서 제압하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론 김신이 표면적으로 최민욱한테 여러 딜을 하긴 합니다. 선진이랑 모리랑 골드가 없어질 때 생긴 그런 이권들을 상당 부분 최민욱 회장이 갖게 해주겠다, 이런 거를 제안하긴 하는데, 그게 막 그렇게 달콤한 제안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신의 백의가 캐슬에 들어가고 이스크라도 캐슬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캐슬 1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